나는 서울 중랑구에 사는 68세 김희연이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다가 몇 해 전 재개발 덕분에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됐죠. 자식 둘을 다 키워놓고 지금은 남편과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처럼 풍족하진 않아도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랑 국민연금이면 굶지는 않으니까요. 그저 소박하게 자식들 걱정 없이 살자는 게 우리 부부의 바람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대학까지 보내느라 고생은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가장 보람찼어요. 아들이 증권사에 취직했을 땐 온 동네에 자랑하고 싶을 만큼 뿌듯했죠. 딸도 중소기업에 성실히 다니며 곁을 지켜줬고요. 그때부터였나 아들 녀석이 월급 봉투를 건네며 이제 자식 노릇 좀 해야 줘라고 하던 그 말.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저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정말 자식들 힘들 때 보태주자며 아들과 딸 이름으로 각각 적금 통장을 만들어 몰래 모았죠. 지금은 벌써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 아들이 어느 날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비 오는 가을 저녁 첫 인사부터 참 공손했지요. 상도동 출신이라고 했고 부모님은 용인에서 식당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실하고 조신한 말투에 저도 남편도 금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며느리는 자기 엄마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 아이는 딸처럼 여겨야겠다고 다짐했죠.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야무졌습니다. 장 보기도 계획적으로 하고 유통기한도 꼼꼼히 따지며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갔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아들 복 터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몇 해는 양가 어른 생신도 직접 챙기고 명절마다 직접 미역국도 끓였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그 아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변에 자주 자랑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좋기만 하던 관계에도 어느샌가 서운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면 우리 집엔 당일치기로 다녀가고 친정엔 며칠씩 머물곤 했죠. 그래도 이해했어요. 친정 어머님 몸이 불편하다거나 가게 일이 바쁘다거나 하는 말들이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그런 걸로 괜히 갈등 만들지 말자며 저를 말렸죠.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하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렇게 넘긴 날들이 쌓여갔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자는 거였죠. 반가운 마음에 남편과 예쁘게 차려입고 강남의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음식도 정갈했고 분위기도 좋았죠. 며느리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고 사돈댁 어른들도 반가워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즐거운 한 끼를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한 통의 문자. 어머님,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영수증 첨부 드립니다. 양가 부모님 식사비 절반 나누기로 해서 12,500원입니다. 이 계좌로 부탁드려요. 그 문자를 보고 순간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눈앞의 글씨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예의 바른 말투 속에 느껴지는 냉랭한 선이 너무도 선명했어요. 나는, 시어머니인 나는 결국 찬밥의 자리였던 걸까요? 그날 이후 마음속에 뭔가 작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엔 공손하고 깍듯했지만 어느샌가 나를 향한 정성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은 점점 또렷해졌고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다독인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든 건 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몇 달 뒤 남편이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는 노인성 폐렴이라며 입원을 권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들어가는 순간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 바로 옆 병동에 누웠고 저는 며칠을 그 옆 간이 침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밤마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약을 챙기고 새벽이면 간호사를 부르며 눈 붙일 틈조차 없었어요. 아들 부부에게 연락도 해봤지만 아들은 출장을 이유로 전화를 짧게 끊었고 며느리는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병문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홀로 버틴 끝에 남편은 다행히도 조금 호전되어 퇴원을 하게 됐어요. 휠체어에 앉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자 여보, 당신 참 고생했어. 며칠 뒤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손주도 보고 싶었고 아들 부부 얼굴도 궁금했어요.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이랑 찜닭 재료를 사 들고 갔죠. 현관 앞에 섰을 때 문틈 사이로 눈에 띈 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란색 바탕에 굵은 글씨로 적힌 단어들 대출 독촉장.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장바구니가 덜컥 흔들릴 정도로 당황했고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수야, 너 대출 받은 거 있니? 집 앞에 독촉장이 붙어 있더라. 당황한 듯한 아들의 목소리. 무슨 말이야, 엄마, 나 그런 거 받은 적 없음. 그날 밤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몰래 뭘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잔뜩 긴장돼 있었고 뭔가 분을 참으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방금 백화점에서 채 언니랑 채 언니 친정 엄마 봤어요. 둘이서 옷 고르다가 언니가 직접 계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의심이 점점 진실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김씨 할머니의 마음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돼 갔습니다. 엄마 기억나? 우리 옷 살 땐 늘 시장 가자고 했잖아. 할인 행사 날만 골라서 사자고 새 언니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자기 친정엄마랑은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주더라. 직접 계산도 하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과일 봉지가 미묘하게 흔들릴 정도로 속이 울렁였어요. 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그렇게 못해드렸어? 엄마가 다 해줬잖아. 그런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오랫동안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보다도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을 주었던 며느리. 처음엔 참 고마운 아이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멀어진 걸까?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한참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기수를 한번 불러야겠구먼. 우리 속사정도 말해야지.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도착했고 거실에 앉은 우리는 조용히 분위기를 가다듬었습니다. 나는 꺼내놓은 이야기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수야, 내 엄마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며느리한테 밥값 문자 받은 적 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어버이날에도 그랬고. 아들은 순간 말을 잊었습니다. 눈을 크게 뜬 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뱉었어요. 정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증 찍어서 보내더라. 12,500원이든 18,000원이든. 우리가 먹은 금액 반씩 계산하자고.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그게 반복되니까 마음이 참 그렇더라. 아들의 입술이 말라붙은 듯 말이 끊겼습니다. 엄마, 왜 그걸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내가 몰랐어요. 난 정말 몰랐어. 나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그동안 참아온 상처가 이제야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나 지금 너무 충격이야. 내가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 난 우리 둘이 잘 지내는 줄만 알았는데.
나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말 안 한 건 네가 힘들까 봐 그랬어. 집안 분위기 어지러워질까 봐 그냥 넘긴 거야. 너도 너지만 아기 낳고 힘들다던 며느리 생각해서 더더욱. 아들은 눈을 질끈 감더니 천천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사과하면 되는 걸까? 아니면 정리해야 하는 걸까? 나는 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기수야, 엄마는 네가 어떻게든 잘 살길 바랐어. 그게 엄마의 바람이었고 내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야. 이걸 해결하는 건 내 몫이야. 대신 엄마는 이제 더는 그 집에서 찬밥 먹고 싶지 않다. 그건 분명히 해둘게.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없을 때, 엄마 오셨을 때 밥상 차린 거 정말 며칠 지난 반찬이었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게 상황이 좀 애매했어. 갑자기 오셔서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냥 간단히 드시라고.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장모님 오셨을 땐? 그때는 와인에 랍스터까지 있었다며. 왜 그랬어? 내 부모님이 그렇게 대접받을 이유가 뭐야? 침묵이 흐르고 며느리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그렇게까지 서운해하실 줄. 그게 진심이 아니었던 건 아니었어. 그냥 그땐 내가 너무 지쳐 있었어.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쳐 있었다고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어. 나중에라도 사과했어야지. 엄마는 네가 고마워하길 바랐던 게 아니야. 단지 가족으로 인정받길 바랐던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상처와 후회, 자책과 용서. 그날 밤 아들은 긴 문자를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다시는 엄마한테 그런 마음 안 들게 할게. 엄마는 내게 찬밥이 아니야. 절대로. 그 문자를 읽은 순간 김씨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며느리와의 대화 이후 아들은 큰 결심을 한 듯 보였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그는 어느 날 김씨 할머니와 남편이 계신 집에 찾아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잠깐만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두 사람은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무겁고 진지한 표정이 떠나지 않았고 곧이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김씨 할머니의 가슴을 다시 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아기 엄마랑 조금 떨어져 지내보려고요. 그 말에 할머니는 놀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수야, 무슨 소리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엄마 아빠가 받은 상처도 몰랐고 아기 엄마한테 모든 걸 맡긴 게 결국엔 이런 결과를 만든 것 같아요. 당장은 이게 최선 같아요. 저도 정리가 필요하고 아기 엄마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김씨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파도치는 감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오해와 상처,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관계들이 이제야 하나둘씩 정리되어 가는 듯 했지만 그 과정이 결코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손주를 데리고 친가를 찾았습니다. 아기 엄마는 친정에 머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오랜만에 손주를 품에 안으며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작은 체온이 어쩌면 다시 이어질 가족의 희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편지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하나하나 정성껏 적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싶고 상처가 있었다면
치유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썼습니다. 내가 너를 딸처럼 여겼던 건 거짓이 아니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단다. 하지만 가족이란 건 고마움을 넘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란다. 그걸 조금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김씨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무너졌던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있고 엇갈렸던 마음은 다시 마주할 수 있다고.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축축한 공기 속에선 새싹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시작점에 섰다고. 며느리는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몇 번이고 편지를 펼쳤다 접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써준 그 편지는 단 한 줄도 꾸밈이 없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가족이란 건 고마움을 넘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란다.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을까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낼까 하다가 결국 번호만 바라보다 놓아버리곤 했습니다. 며칠 후 김씨 할머니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앞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수척해 있었고 눈가엔 잠을 못 잔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괜찮으세요? 김씨 할머니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거실 앉았던 자리에 조심히 앉으며 며느리는 작게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 편지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너무 오래 제가 제 마음만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 처음엔 진심이었어요. 어머님한테 잘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이 커지고 그 속에서 자꾸 뭔가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제 삶의 균형이 어긋났고 어머님을 보는 것도 버거워졌어요. 그게 결국은 제가 이기적이었던 거고요. 김씨 할머니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끝까지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요, 어머님. 이제서야 알겠어요. 저도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동안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견디셨는지.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김씨 할머니는 멀리 시선을 두었다가 다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가 바랐던 말은 그거였어.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너의 그 마음. 잠시 후 주방에서 찬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일어나 차를 준비했고 며느리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이날 이후 며느리는 다시 아이와 함께 친가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함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변화가 있었습니다. 눈빛이, 말투가,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다시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 며느리가 즐겨 먹던 장조림, 직접 담근 나물들. 사랑은 계산 없이 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진심으로 돌아올 때 가장 따뜻하다는 걸 그녀는 이제야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봄은 어느새 지나가고 초여름의 기운이 퍼지던 어느 날, 김씨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작고 동그란 손을 꼭 잡고 그 흔들림 속에서 할머니는 오래전 어린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타던 날, 무릎이 까져 울면서도 금세 다시 일어나던 그 모습. 이제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되었고 그 아이가 또 자라 다시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먹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퇴근 후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고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아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듯 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은 김씨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적금 들었어요. 예전에 엄마가 나 몰래 적금 들어서 모아둔 것처럼 나도 이제 뭔가 남기고 싶더라고요. 아이가 커가니까 그게 절실해졌어요. 김씨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조금은 수줍은 듯 그날은 직접 반찬을 만들어 왔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좋아하던 애호박볶음과 묵나물, 그리고 집에서 끓인 된장찌개까지. 음식을 꺼내며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제대로 해드린 적도 없었는데 이젠 제가 한 번씩 해보려고요. 어머님한테 배워야 할 것도 많고요. 김씨 할머니는 반찬을 한 입 먹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 이 된장찌개 내가 끓였다고?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작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한테 레시피 좀 여쭤봤어요. 그래도 어머님 레시피가 더 맛있긴 하죠. 그날은 별다른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은 설거지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 어버이날은 그냥 엄마 아빠 좋아하시는 식당으로 제가 예약할게요. 따로 비용 같은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제가 다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김씨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싱크대 너머로 아들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며느리와의 어색했던 시간도 마음의 상처도 아직 다 아문 건 아닐지 몰라도 그날은 분명히 따뜻하고 조용한 회복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바람은 더워졌고 창밖의 나무들은 연두빛에서 점점 진한 초록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변해가고 있는 것처럼. 제8편. 시간이 조금씩 흘러 여름의 기온이 무르익을 즈음 김씨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손주 생일이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잔치처럼 거창하게는 아니더라도 소박하게 가족끼리 축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찰밥을 안치고 미역국을 끓이고 아이가 잘 먹는 소고기 장조림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일손을 놓지 않은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수도 첫 돌 때는 이렇게 미역국 끓여줬었지 그때는 반찬도 넉넉지 않았는데 말이야. 점심 무렵 아들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밝은 얼굴이었고 손주는 할머니 품에 안기자마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에 김씨 할머니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얘야, 이제는 진짜 우리 손주 같구나. 엄마도 아빠도 다 같이 진짜 가족이 돼가는 것 같아. 식탁 위에는 온갖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차려졌고 세 사람은 조심스레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조용했지만 어색하진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 입 먹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 미역국 그때처럼 맛있어요. 내돌 때 해줬던 그 맛 그대로야. 며느리도 수저를 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손수 준비해 주시다니. 저도 다음 생일엔 제가 해볼게요. 김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마음이면 됐다. 가족끼리는 말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니까. 식사를 마치고 아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말씀하신 적금 통장 있잖아요. 혹시 그거 아직 가지고 계세요? 김씨 할머니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대로 있어. 하나도 안 건드렸어. 내 아버지도 알고 있고.
그거야말로 정말 너희에게 필요할 때 주려고 모아둔 거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그 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얼마나 큰 마음이었는지 알겠어요. 저희 다시는 그런 부탁 안 드릴게요. 그리고 그 돈 저희가 나중에 꼭 채워 넣을게요. 김씨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는 줄일 때도 있지만 한번 끊어지면 다시 잇기 어렵거든. 근데 너희는 그 줄을 다시 잡아줬잖니. 그 말에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혔고 아들도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생일 케이크 초가 하나 둘 켜졌고 손주의 웃음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김씨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건 결국 다시 마주 앉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손주의 생일이 지나고 며칠 후 김씨 할머니는 집안 깊숙한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 보냈던 용돈 봉투들, 딸이 주말마다 가져왔던 작은 선물들,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편지 몇 장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녀는 그 상자를 열지 않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동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하나 꺼내어 펼쳐보며 그때의 감정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처음 봉투를 건넬 때의 뿌듯한 얼굴, 며느리가 설거지를 자처하며 부엌에 서 있던 모습, 딸이 챙겨온 무릎 담요를 건네며 했던 말까지. 시간이란 건 많은 것을 지우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겨놓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김씨 할머니를 위해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의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그동안 감사했던 것도 있고 늦었지만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요. 도착한 식당은 근사하진 않았지만 깔끔하고 정갈한 분위기의 한식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김씨 할머니는 잠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초대받은 입장이라는 사실이 어딘가 어색했지만 따뜻하기도 했습니다. 식사 내내 아들은 며느리에게 눈을 맞추며 대화를 이어갔고 며느리는 중간중간 김씨 할머니의 접시를 살폈습니다. 음식이 모자라진 않은지 입에 맞는지를 살피는 그 눈길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대에 서려던 할머니를 막으며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한테 맡기세요. 앞으로도요. 밥값은 각자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며느리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때 어머님 마음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머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식당을 나서는 길,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여름밤의 바람은 부드럽게 볼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김씨 할머니는 그 상자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꺼내뒀던 기억들을 억지로 닫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머금은 채 가만히 덮개를 닫았습니다. 이제 그 상자 안엔 상처보다 더 많은 따뜻함이 담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김씨 할머니는 여느 날처럼 이른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반쯤 열어두자 선선한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고 햇살이 주방 식탁 끝자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식탁에 앉은 그녀는 가만히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의 눈물, 손주 돌잔치 같은 생일상. 모든 기억들이 조각조각 마음속에서 떠올랐고 이제는 더 이상 쓰라리지도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준 가장 큰 선물은 아마도 마음에 남은 파편들을 스스로 다독이는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같이 시장 좀 보러 가려고요. 김씨 할머니는 조금 놀랐지만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함께 장을 본 건 결혼 초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먼저 반찬 재료를 고르고 미역이 진열된 코너 앞에서는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님 미역국이랑 똑같은 걸로 사야죠. 그게 진짜 맛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고 오가는 상인들도 정겨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짐을 나누어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또 한 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예전에 어버이날 식사 자리에서 드렸던 문자 그거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으시죠? 김씨 할머니는 잠시 멈춰섰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좀 많이 서운했지. 하지만 지금 이렇게 네가 같이 걷고 장 보고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 그게 다 갚고 있는 거라 생각해. 마음이 움직이면 말은 뒤따라오게 돼 있단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손발을 맞추는 부엌엔 간장 냄새, 고소한 참기름 향, 그리고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아들과 손주도 도착했고 식탁에는 네 사람의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겠어요. 가족이라는 게 누가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거라는 걸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 서로 눈 마주치는 그 시간이 제일 소중한 거였어요. 김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크고 단단했지만 여전히 엄마가 잡으면 따뜻해지는 손이었습니다. 창밖엔 어둠이 내렸고 집 안엔 부드러운 조명이 식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밤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우리 진짜 식구가 된 것 같구나. 오늘 이야기는 밥값은 각자 내요라는 한마디에서 시작된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용서와 회복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겪은 마음속의 상처는 단순히 한 끼 식사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마음, 그 따뜻한 정성이 어느 날 갑자기 벽처럼 돌아올 때 느끼는 서러움. 그것이 진짜 상처였죠. 김씨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오해를 키우지 않으려 조용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곧 외로움이 되었고 외로움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반찬이 차려진 식탁 앞에서의 찬밥, 어버이날 문자의 금액 고지.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대우가 아닌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이야기는 갈등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깨달음, 며느리의 반성, 그리고 김씨 할머니의 용서는 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이어주는 실이 되었습니다. 상처는 흔적을 남기지만 그 자리에 진심이 채워질 수 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통해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찬밥 같은 대접을 하고 있진 않았는지, 혹은 내가 그 찬밥은 아니었는지. 말 한마디, 문자 한 줄이 누군가의 가슴에 깊은 선을 그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에 상처를 주고받아도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 용서를 구하는 눈빛이 필요할 때, 우리도 이 이야기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도 조용히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말하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게 가족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다락이었습니다.